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G.K. 체스터튼의 브라운 신부 시리즈 중 세계의 흉기입니다. 작은 키와 통통한 몸, 그리고 낡은 검정색 우산을 든 브라운 신부는 엘러리 퀸이 선정한 3대 탐정 중에 하나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푸른 십자가에 이어 세계의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세계의 흉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소명으로 인해서든 자신의 신념 때문이든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고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브라운 신부조차도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서 아론 암스트롱 경이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혼란스러운 상심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상냥하고 인기 있는 인물이 비밀스러운 폭력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일 뿐더러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암스트롱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상냥한 성격 때문에 전설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가 살해됐다는 소식은 마치 동시에 나오는 명랑한 써니 짐이 목을 맸다거나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순진한 픽 위기, 한웰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어이없었다. 그의 몸은 건강이 넘쳐 흘렀고 도덕과는 낙천주의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박애주의자로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돌봤으며 이것을 가능한 한 가장 밝은 방법으로 돌보고 있다는 데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연설에서는 재미있는 사건과 커다란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음주 문제를 가장 즐겨 다루었는데 부유하고 절대적인 금주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지칠 줄 모르는 명랑한 태도로 이 문제에 임했다. 그의 개종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좀 더 청교도적인 강연장이나 연단에서는 익숙한 얘기였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그가 어떻게 스코틀랜드 신학으로부터 스코틀랜드 위스키로 전향했는지, 또 어떻게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자신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말했다. 무수한 만창과 의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암스트롱 경의 순진무구한 얼굴, 거기에 넓게 자리 잡은 턱수염과 반짝이는 안경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칼뱅파 사람 혹은 초기 알코올 중독자였다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인생을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암스트롱은 햄스테드의 외곽에 있는 훌륭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이 저택은 높기는 하지만 넓지는 않은 현대적이고 단순한 탑 같은 건물이었다. 건물의 한쪽 귀퉁이는 철로가 놓여있는 가파른 녹색 언덕 위에 살짝 걸쳐져 있었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곤 했지만 암스트롱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 설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기차가 이 집에 자주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날 아침만은 반대로 이 집이
기차에게 충격을 준 셈이 되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저택과 가파른 잔디 언덕이 딱 맞닿은 바로 그 지점 위에 멈추어 섰다. 대부분 움직이는 기계를 멈추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 기차를 멈추게 한 생물의 동작은 민첩하기 그지없었다. 온통 검은색 옷으로 차려입은 한 사내가 손에 검은 장갑까지 끼고는 기차가 달리는 언덕 위에 나타나서 검은 손을 마치 악마의 풍차처럼 흔들었던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아무리 천천히 달리는 기차라 할지라도 멈추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황당하고 처음 들어보는 듯한 외침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살인이다! 기관사는 서로 그 단어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 해도 무시무시하고 또렷한 목소리에 역시 기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차는 일단 멈추었다. 얼핏 봐도 그곳에는 비극의 흔적이 널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덕 위에 있던 검은 옷의 사내는 암스트롱의 하인 매그너스였다. 주인은 늘 하인의 의물에 보이는 검정색 장갑을 유쾌하게 웃음거리로 삼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아무도 그를 비웃을 것 같진 않았다. 곧 기차가 왜 갑자기 멈추었는지 궁금히 여긴 승객들 한두 명이 기차에서 내려 매연으로 더럽혀진 생 울타리를 넘어왔다.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아주 선명한 진홍빛 안감이 되어진 노란색 실내복을 입은 노인의 시체가 강둑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다리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는데 몸부림을 치다가 얽힌 것 같았다. 적은 양이었지만 핏자국도 보였다. 게다가 시체는 사람의 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꺾이고 뒤틀려져 있었다. 그 시체는 바로 아론 암스트롱이었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잠시 당황해하는 사이 덩치가 크고 금빛 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타났다. 기차를 타고 있던 몇몇 승객들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그의 이름은 패트릭 로이스며 암스트롱의 비서로 한때 자유분방한 사교계에 잘 알려졌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예술가로도 명성을 날렸었다. 그는 하인의 모습을 본딱이라도 한 듯 더 애매하지만 한층 설득력 있게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차가 막 다시 움직이려 할 때 세 번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틀거리면서 정원으로 들어선 사람은 경의 딸 앨리스 암스트롱이었다. 기차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적을 울리고 증기를 뿜으며 다음 역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한때 자유분방했고 체격 좋은 비서 패트릭 로이스의 요청으로 브라운 신부가 허둥지둥 불려나오게 되었다. 로이스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완전히 궁지에 빠지지 않는 한 종교를 결코 생각하는 일이 없는 변덕스러운 카톨릭 신자였다. 하지만 형사들 중 한 명이 사립탐정인 플랑보의 숭배자이자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브라운 신부를 불러달라는 로이스의 요구가 그렇게 빨리 충족되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플랑보의 친구라면 브라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익히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작달막한 신부가 머튼이라는 젊은 경관의 길 안내를 받으며 들판을 가로질러 선로로 다가가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친숙함이 배어 있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은 뭐가 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매그너스는 근엄하기만 한 어리석은 노인네라 살인을 저지를 리 없습니다. 로이스는 몇 년 동안이나 경과 친분을 쌓아온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닙니까? 게다가 경의 따님이야 의심할 여지 없이 경을 아주 좋아했죠. 무엇보다도 모든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암스트롱 경처럼 그렇게 명랑한 노신사를 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남들 앞에서 즐거운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의 피에 손을 담그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산타클로스를 살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머튼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죠. 아주 유쾌한 집이었죠. 경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지만 그가 죽은 지금도 그곳이 유쾌할까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머튼은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눈을 빛내며 신부를 바라보며 신부의 말을 되풀이했다. 경이 죽은 지금 말씀입니까? 네. 브라운 신부가 무신경하게 말을 이었다. 경은 아주 쾌활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쾌활함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경을 제외하고 그렇게 쾌활했던 사람이 집안에 또 있었던가요? 머튼의 마음의 창에 기묘한 놀라움의 빛이 들어와 지금까지 줄곧 보고도 몰랐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머튼은 박애주의자에 대한 사소한 경찰 업무로 암스트롱의 집을 여러 번 드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집은 그 건물 자체로도 침울해 보였다. 방은 지나치게 천장이 높아 을씨년스러웠다. 장식품은 줘야 하고 세련되지 못했을 뿐더러 바람이 스며드는 복도에는 달빛보다도 흐릿한 조명이 겨우 어둠을 밝히는 정도였다. 암스트롱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의 홍조띤 얼굴과 은색 수염은 화롯불처럼 타올랐지만 온기는 남기지 못했다. 이 집의 유령과 같은 불쾌함도 따지고 보면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 주인의 넘치는 활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암스트롱은 항상 자신은 늘 온기를 품고 있어 난로도 램프도 필요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머튼이 다른 식구들을 돌이켜보니 그들이 암스트롱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은색 장갑을 끼고 있는 무뚝뚝한 하인은 악몽에서나 볼 법한 인물이었다. 비서인 로이스는 체격이 크고 단단해서 트위드 천 양복을 입은 큰 황소 같았다. 그의 짧은 다망색 수염은 놀랍게도 희끗희끗했으며 넓은 이마는 젊은이답지 않게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로이스는 성격이 좋은 사내였지만 그 좋은 성품에는 일종의 슬픔이 서려 있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는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다. 암스트롱의 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녀가 그의 딸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혈색이 창백해서 외모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아했지만 버드나무 가지처럼 보이는 그녀의 몸은 항상 떨고 있었다. 머튼은 가끔 지나가는 기차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해하곤 했던 것이다. 아시겠소? 브라운 신부가 겸손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암스트롱 경의 쾌활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쾌했는지는 의문이 가는군요. 경관께서는 그렇게 유쾌한 노인을 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노스 인두카스인 텐타티오넴. 내가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낙천주의자를 살해할 것 같군요. 신부는 아주 명쾌하게 덧붙였다. 왜죠? 사람들이 쾌활함을 싫어한다는 말씀입니까? 머튼이 놀라서 물었다. 사람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는 법이죠. 하지만 내내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머 없는 쾌활함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것이죠. 두 사람은 기찻길 옆 바람 부는 풀이 무성한 둑을 따라 얼마쯤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높은 암스트롱의 저택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곳까지 이르렀다.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진심으로 제안한다기보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불쑥 말을 꺼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암스트롱 경 같은 사람도 슬픔에 젖어보기 위하여 술을 한 잔쯤은 하고 싶어 하리라 생각합니다. 머튼의 고참인 반백의 유능한 형사 길더가 초록빛 둑 위에 서서 검시간을 기다리며 패트릭 로이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로이스의 넓은 어깨, 곤두선 턱수염과 머리카락이 길더의 머리 위로 솟아 보였다. 이런 그의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이는 로이스가 마치 손수레를 끄는 무소와 같이 항상 건장하게 몸을 구부리고 걸었으며 진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무적이고 자질구레한 집안 일들을 돌봤기 때문이었다. 로이스는 신부의 모습을 보자 평소와는 다르게 기쁜 빛을 보이며 그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동안 머튼은 고참 형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존경심을 담지 않은 건 아니나 어린아이 같은 성급함이 엿보였다. 저 길더 형사님, 수수께끼는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수께끼라고 할 게 뭐 있겠는가. 꿈꾸는 듯한 눈길로 하늘의 까마귀 떼를 바라보며 길더가 대답했다. 어찌되었든 제게는 엄청난 수수께끼입니다. 머튼이 웃으며 말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네. 자네가 로이스 씨의 부탁으로 신부를 데리러 떠난 지 3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해결되었어. 자네도 달리는 기차를 세웠던 검은 장갑을 낀 창백한 얼굴의 하인을 알지 않나? 길더는 뻣뻣하게 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죠. 그를 보면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이네. 길더가 천천히 점잔을 빼며 말을 이었다. 기차가 다시 출발을 하자 그자도 사라졌단 말이네. 아주 냉정한 범죄자 아닌가. 경찰을 부르러 가는 바로 그 기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니. 그거 참.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그자가 정말로 주인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머튼이 말했다. 그렇다네 이 친구야. 확실한 증거가 있네. 그자가 주인의 책상에 있던 지폐 2만 파운드를 가지고 사라졌단 말일세. 문제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죽였는가 하는 것이지. 두개골이 커다란 무기로 내려친 것처럼 부서져 있는데 주변에는 흉기가 될 만한 게 없었다네. 살인자가 그렇게 커다란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일일 텐데 말일세. 그게 아니라면 흉기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다는 말인데. 어쩌면 흉기가 너무 커서 알아보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신부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신부의 어이없는 대답에 길더는 뒤를 돌아다 보며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다.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죠. 브라운 신부가 사과하듯 덧붙여 말했다. 무슨 동화처럼 들릴진 모르겠지만 불쌍한 암스트롱 경은 거인의 곤봉에 맞아 살해당한 겁니다. 초록빛의 커다란 곤봉이죠. 너무 커서 눈에 띄지 않는 바로 대지라고 부르는 흉기에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초록빛 두개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것이죠.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사가 재빠르게 물었다. 브라운 신부는 달덩이 같은 얼굴을 들어 집의 좁은 정면을 향하더니 절망적으로 눈을 껌뻑거렸다. 그의 시선을 따라 건물을 올려다보니 건물의 밋밋한 뒤쪽 꼭대기에 다락방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보이시지요? 경은 저기서 내 던져진 것입니다. 신부가 어린아이처럼 어색하게 그곳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길더는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브라운 신부는 잿빛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다. 저런, 죽은 경의 다리에 밧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창문 구석에 그 밧줄의 다른 끝이 걸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높이에서는 밧줄이 아주 가는 먼지나 머리카락의 파편처럼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련한 길더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정말 그렇군요. 신부님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길더가 브라운 신부에게 한마디 했다. 그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객차를 하나만 연결한 특별 열차가 그들의 왼편에 있는 선로 모퉁이에 멈춰 서더니 다른 한 무리의 경찰들을 쏟아냈다. 그 중에는 몰래 도망쳤던 매그너스의 풀 죽은 모습도 있었다. 그렇지, 범인을 잡았군. 길더가 외치면서 새로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돈은 찾았소. 길더가 처음 만난 경찰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상하다는 듯이 길더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러더니 짤막하게 덧붙였다. 적어도 여기선 아닙니다. 어느 분이 형사님이십니까? 매그너스라는 사내가 물었다. 그가 입을 열자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어째서 이 목소리가 기차를 세울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검은 생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옆으로 가늘게 찢어진 눈과 입가에서는 희미하게 동양적인 냄새가 풍겼다. 실은 아롱경이 런던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던 그를 구출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조금 더 지독한 환경에서 그를 아롱경이 구원해 주었다고 했다. 그의 혈통과 이름은 미심쩍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나핏과는 정반대였다. 외국어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가는 귀를 먹은 주인에 대한 존경에서였는지 매그너스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 귀를 멍멍하게 할 정도여서 그가 입을 연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랄 정도였다. 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불쌍한 주인님은 항상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놀리셨지만 저는 늘 주인님의 장례식을 대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매그너스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크게 말하더니 검정색 장갑을 낀 두 손을 들어 순간적인 몸짓을 해보였다. 경사, 길더 형사가 매그너스의 검정색 장갑을 낀 손을 보더니
분노에 차서 말을 했다. 어째서 이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거요? 아주 위험해 보이는 인물이 아닌가? 저 사실은 수갑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사가 이전과 다름없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저자를 체포한 게 아니란 말인가? 길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희미한 냉소가 매그너스의 입가에 번졌고 마침 다가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조롱하는 듯이 메아리 쳤다. 체포하기는 했죠. 저자가 하이게이트에 있는 경찰서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주인의 돈을 모두 그곳 로빈스 경감에게 맡겼습니다. 경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놀란 길더 형사는 매그너스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물론 주인님의 돈을 범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죠. 매그너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롱경의 돈은 아롱경의 가족들에게 맡겨야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 말의 마지막 부분은 덜컹거리며 대지를 뒤흔들듯 지나가는 기차의 굉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 불행한 집안이 정기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소음 속에서도 매그너스의 대답만은 한마디 한마디가 벨소리처럼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렸다. 아롱경의 가족들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미동도 않고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다가와 있는 기척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머튼이 고개를 들었을 때 브라운 신부의 어깨 너머로 경의 딸인 앨리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그리 많이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깔끔한 스타일로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스스한 데다가 윤기 없는 갈색을 띠고 있어 빛의 각도에 따라서는 백발로 보이기도 했다. 말 조심하시오. 앨리스 양을 놀라게 하다니. 로이스가 거친 소리로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그너스가 분명한 소리로 말했다. 앨리스는 움찔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이 매그너스는 말을 이었다. 저는 아가씨가 몸을 떠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여러 해 동안 보아왔으니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가씨가 추워서 몸을 떤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몸을 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가 증오와 사악한 분노로 몸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이를 일어나게 했던 광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니었더라면 아가씨는 지금쯤 사랑하는 애인과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멀리 달아났을 겁니다. 우리 불쌍한 주인님이 아가씨가 저 술주정뱅이 불안당 같은 녀석과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이래로 그만두게. 길더 형사가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안에 대한 자네의 공상이나 의혹에는 관심이 없네.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네의 단순한 의견이라면. 그렇다면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매그너스가 분명한 어조로 형사의 말을 끊었다. 형사님,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창 밖으로 내던져진 직후에 제가 다락방으로 달려 올라갔고 전 거기서 아가씨가 피 묻은 단검을 손에 든 채로 바닥에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단검도 사건을 조사하실 분께 전해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매그너스는 주머니에서 피가 묻은 길고 뿔자루가 달린 단검을 정중하게 경사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서는 냉소를 얼굴 가득 지어 보였다. 사내의 모습에 머튼은 거의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그는 길더 형사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 사내의 증언에 대한 앨리스 양의 변명도 들어보셔야겠죠? 브라운 신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방금 얼굴이 씻은 사람처럼 아주 밝아 보였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과연 앨리스 양이 그의 증언을 부정할까요? 신부가 말했다. 그러자 앨리스는 놀라움에 찬 작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몸은 마비라도 된 것처럼 뻣뻣했고 희미한 갈색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얼굴만이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올가미에 걸려 목이 졸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이 친구가 당신이 범행 직후 단돌이 진 채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군요. 길더 형사가 심각하게 말을 꺼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에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 다음 사람들은 패트릭 로이스가 머리를 숙인 채 사람들이 둘러선 틈을 성큼성큼 비집고 들어와서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어차피 가야 한다면 우선 작은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싶군. 순간 로이스의 커다란 어깨가 들썩이는가 싶더니 그 무쇠 같은 주먹을 날려 매그너스의 얼굴을 후려쳤다. 급작스러운 일격을 당한 사내는 마치 불가사리처럼 잔디밭에 납작하게 나가 떨어졌다. 두세 명의 경관이 로이스의 양손을 붙잡았다. 모든 세상 이치가 깨져버리고 우주가 어리석은 어릿광대국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다. 폭력은 그만두시오, 로이스 씨. 당신을 폭행죄로 체포하겠소. 길더 형사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 살인죄로 체포될 겁니다. 강철같이 단호한 로이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길더 형사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나가 떨어진 사내를 흘끗 보았다. 폭행당한 사내는 이미 일어나 얼굴에서 피를 닦아내고 있었다. 상처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길더 형사는 짤막하게 물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놈이 말한 대로 앨리스 양은 손에 단검을 쥐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칼을 집어든 게 아니라 방어하려고 집어든 겁니다. 경을 방어하려고? 누구로부터 방어를 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길더 형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저로부터 방어하려 한 것입니다. 로이스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혼란스럽고 의아해하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결국 그래도 당신이 용감하다는 게 기쁘군요. 위층으로 가시죠. 저주스러운 현장을 모두 보여드리죠. 패트릭 로이스는 무겁게 말했다. 타락은 비서 로이스의 방으로 그렇게 덩치 큰 사내에게는 다소 작아 보였는데 폭력적인 참극의 흔적이 역력했다. 바닥의 가운데쯤에 커다란 권총이 내던져지듯 놓여있고 그 근처 왼쪽에는 위스키 병이 굴러 떨어져 있었는데 병막에는 열린 채 술이 반쯤 남아있었다. 작은 테이블보가 끌어내려져 짓밟혀 있었으며 시체에 얽혀있던 것으로 보이는 밧줄이 창문 턱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벽난로 장식 위에는 2개의 꽃병이 깨져 있었으며 바닥의 카펫 위에도 하나가 깨져 있었다. 저는 취해 있었습니다. 로이스가 말했다. 너무나 일찍 삶에 지쳐버린 남자의 단순한 이 말에는 처음으로 죄를 저지른 어린아이의 비애감이 배어 있었다. 여러분은 모두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로이스는 목신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끝내게 된 겁니다. 전 한때는 영리한 사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죠. 암스트롱 경은 술집에서 껍데기뿐인 제 몸과 머리를 구해주셨죠. 그리고 항상 진심으로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불쌍한 분이시죠. 단 한 가지. 그렇게 친절한 분이셨지만 제가 여기 있는 앨리스와 결혼하는 것만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제 결론은 스스로 내리십시오.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바라진 않으시죠. 저 구석에 있는 게 제가 반쯤 마셔버린 위스키 병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제가 카펫에 대고 쏘아버린 권총입니다. 시체에서 발견된 밧줄은 제 상자에서 꺼낸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내던진 창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저지른 비극을 파헤치려 형사들이 동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교수대에 오르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길더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내자 경찰들이 이 커다란 사내의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해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려는 경관들 앞에 난데없이 브라운 신부가 나타났다. 신부는 일종의 품이 없는 기도라도 드리듯 문 쪽에 있는 카펫에 무릎을 꿇고 손을 짚은 채 엎드렸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든 상관없다는 듯이 신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엎드린 채 그의 밝고 둥근 얼굴만에 들어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것은 마치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머리를 지닌 동물의 모습까지 보였다. 보십시오. 신부가 온화하게 말했다.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아무런 흉기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흉기를 찾은 셈이군요. 찌르는 데 쓰인 단도와 목을 조르는 데 쓰인 밧줄, 그리고 권총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경은 창 밖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아주 비경제적이에요. 그리고는 바닥을 들여다보며 풀을 뜯고 있는 말처럼 고개를 저었다. 길더 형사가 진지한 의도로 입을 열려 했으나 그러기 전에 바닥에 머리를 숙인 괴상한 자세를 하고 있던 신부가 유창하게 언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세 가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카펫에 뚫려 있는 구멍들인데 이것은 6발의 총알 자국이죠. 도대체 어느 누가 카펫에다 대고 총을 발사하겠습니까? 아무리 술 취한 사내라 해도 자기를 보고 희죽거리는 적을 겨냥해서 총알을 날리는 법이지. 상대의 발에 싸움을 걸거나 그 슬리퍼를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저 밧줄인데 아무리 치중이라지만 어느 누가 상대의 목에 밧줄을 걸려다가 결국 다리를 묶어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로이스 씨는 그렇게까지 취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통나무처럼 늘어져 잠들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위스키 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위스키 병을 빼앗으려고 싸우다가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는데 그것을 구석에 대굴대굴 구르도록 놔두고 더구나 반만 남기고 반은 쏟아버리는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카펫에서 볼일을 마친 신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여전히 무릎은 바닥에 대고 있었다. 잠시 후 신부는 어색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스스로 살인자라고 자백한 사내에게 다가가 명쾌한 참회의 어조로 말했다. 아주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거짓말이군요. 저 신부님, 개인적으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낮은 소리로 신부에게 말했다. 이 요청으로 말 많은 신부도 통로에서 비켜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옆방으로 들어서자 신부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앨리스는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했다. 신부님은 정말 영리하신 분이군요. 신부님께서 패트릭을 구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캄캄한 암흑 속에 있어요. 신부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제가 사랑하는 저 불쌍한 사람에게 불리해질 거예요. 왜죠? 신부가 빤히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의 범행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신부가 태연하게 물었다. 전 이 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옆방이죠. 방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갑자기 지옥의 악마다, 악마야, 나쁜 놈 하고 으르렁거리는 생전 처음 듣는 듯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어요. 그리고 문 2개가 뒤흔들릴 정도로 커다랗게 첫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제가 문 2개를 열어 젖히고 연기가 자욱한 방에 들어설 때까지 3발의 총성이 더 울렸죠. 제가 갔을 때 패트릭의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총을 쏘아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아버진 공포에 사로잡혀 창틀에 매달려서 버둥대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에게로 달려들더니 밧줄로 아버지의 목을 감으려 하다가 밧줄이 어깨를 타고 발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자 아버지의 발을 묶어서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끌고 다녔어요. 바로 패트릭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도리 집어들고 2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겨우 밧줄을 끊고는 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앨리스 양.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무표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저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비통해하고 있는 그녀를 뒤로 하고 신부는 옆방으로 되돌아왔다. 그곳에는 길더 형사와 머튼 형사 그리고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패트릭 로이스 이렇게 3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여러분들의 입회하에 죄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시 동안만 저 우스꽝스러운 수갑을 좀 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신부가 말했다. 그 사내는 힘이 아주 셉니다. 왜 수갑을 풀어달라시는 겁니까? 머튼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아무래도 그와 악수를 하게 될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 신부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2 형사가 신부를 빤히 쳐다보자 브라운 신부가 로이스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자, 로이스 씨.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사내는 헝클어진 머리를 가로저었고 신부는 참을성 없이 돌아섰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겠소. 개인의 생명이 공적인 명성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음을 묻어두도록 하겠소. 신부는 사람이 떨어져 죽은 창문 앞으로 가더니
눈을 깜빡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건에는 죽은 사람은 하나인데 흉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 흉기들은 흉기가 아니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위해 사용된 도구들이 아니란 말이죠. 저 올가미와 피 묻은 칼, 불을 뿜는 권총, 이 모든 기분 나쁜 도구들은 아주 이상한 자비의 도구들이었던 것이죠. 이 도구들은 모두 아론경을 죽이기 위해 사용된 게 아니라 그를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고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한단 말입니까? 길더 형사가 놀라서 물었다. 아론경 자신으로부터죠. 그는 자살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지만 저 쾌활함의 종교는 머튼이 의심스럽다는 어조로 외쳤다. 그것이 아주 잔인한 종교죠. 신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조금이라도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버지나 그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그의 계획은 경직되어 있었으며 그 훌륭한 의견도 싸늘해져 갔으며 저 즐거움의 가면 뒤에는 무신론의 허망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사회적 신망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오래전에 끊었던 술에 기대게 되었죠. 하지만 절대 금주가에게 알코올 중독은 지독한 공포의 대상이지요. 경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마음속 지옥의 세계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환상은 너무나 일찍 찾아와 경은 오늘 아침까지 그런 상태로 여기에 앉아서 자신이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앨리스 양이 생전 처음 들었다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는 미친 듯이 죽음의 열중에 있었고 올가미와 권총, 단검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도구들을 늘어놨지요. 그때 마침 로이스 씨가 우연히 들어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우선 그는 단검을 들어 경의 뒤에 있는 침대 매트 위로 던지고 권총을 잡아채서 총알을 빼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바닥에다 쏴댔습니다. 저 자살광은 네 번째 자살 방법을 찾아내고는 창가로 갔고 그를 구하려는 로이스 씨는 창틀에서 버둥대는 경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과 발을 묶었던 것이죠. 그게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때 운이 나쁘게도 앨리스 양이 뛰어들어왔고 둘이 엉겨붙어 밀치고 당기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풀어주려고 했고 그걸 저지하는 불쌍한 로이스 씨의 손가락 마디를 베어서 이 작은 사건에 피가 튀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로이스 씨가 저 하인의 얼굴에 때렸을 때 봤겠지만 맞은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었는데 피가 묻어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저 불쌍한 여인은 안간 힘으로 아버지를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었던 겁니다. 그녀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경은 창 밖으로 몸을 날려 영혼의 세계로 떨어진 거지요.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길더 형사가 패트릭 로이스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금속성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갈랐다. 브라운 신부가 아무 말도 없는 로이스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 진상을 말해야 했어요. 당신과 앨리스 양이 암스트롱의 사망 기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암스트롱 경의 기사를 막아주십시오. 앨리스가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로이스가 거칠게 소리쳤다. 뭘 몰라야 한다는 겁니까?
머튼이 물었다. 뻔한 일이죠.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게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진짜 생각이 없군요. 그녀만 아니었다면 경은 아직도 살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면 미쳐버릴 겁니다. 로이스가 으르렁거렸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요. 브라운 신부가 모자를 집어들면서 말했다. 제가 직접 앨리스 양에게 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조차도 죄악과는 달라서 인생을 해치지는 않는다오. 어찌되었거나 이제 두 사람은 더 행복해지시겠군요. 이제 나는 농아학교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신부가 세찬 바람이 부는 풀밭으로 나가자 하이 게이트로부터 온 낯익은 사내가 그를 불러 세우고는 말했다. 검시관이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곧 시작될 텐데요. 난 지금 농아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감이지만 조사에 응할 수가 없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